네, 이번 시간에는 바늘의 발명과 집의 소유, 바늘과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늘의 발명, 바늘도 발명했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발명이었습니다. 옷을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죠. 바늘의 발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5만 년 전, 학자들 간엔 7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을 시작했죠. 아프리카에서 다른 에어리어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그보다는 조금 덜 따뜻한, 어찌 보면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5,000년 전 빙하시대의 끝자락 할 때까지 보면 가장 변화무쌍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독특한 적응력 그리고 창조력, 기회주의적 특성을 통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5만 년 전에서 15,000년까지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했던 우리의 조상은 결국은 옷이 필요했을 겁니다. 옷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사실은 동물의 가죽의 수준이었지만 그 동물의 가죽을 옷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바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동물과 식물, 환경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야 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후라고 그러는 춥고 더운 곳의 환경과의 관계를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보다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생각해 보시면 그냥 따뜻하지요. 그리고 먹을 것이 비교적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런 사는 데는 비교적 안전했던 곳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아마 경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탈출을 하면서 아프리카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이죠. 환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쉬운 환경이나 쉬운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혹독한 겨울이 길고 따뜻하고 식량이 풍요로운 계절이 짧았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를 소중히 알게 되고 그렇게 여기면서 적응하다 보니 아프리카 아닌 곳에서도 우리 조상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 코드로 바로 바늘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냥과 채집 그리고 이주시에 서로 협동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누구도 혼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되어 부족이 되어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이죠. 서로 도우며 해결을 했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협동 능력은 필수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의 적과 싸울 때에도 이렇게 협동을 기본 덕목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무기를 가졌으며 계획과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로운 먹거리나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보면 풍요로운 먹거리, 따뜻한 환경, 이런 아프리카와는 달리 열악한 환경이 될 때 여러 가지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재발견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획과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인간을 상당히 많은 양 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나무가 부족한 환경에서 원자재를 찾는 일은 사실은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밀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식물이 있기에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는데
조금 열악한 환경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와 같지 않은 곳으로 나오다 보면 북쪽으로 오면 그만 못합니다. 계절도 많이 탈 뿐만 아니라 훨씬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나무 자체가 나무를 원자재로 생각한다면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 툰드라 지방에서는 동물의 뼈와 뿔이 큰 원자재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원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아니라면 동물의 뼈가 다음에 또 원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구나 무기, 건축자재, 연료에 사용할 재료로 나무 대신 동물의 뼈가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풍요롭다면야 쉽게 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적으로 동물의 뼈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물의 뼈 없이 정착은 고사하고 사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물론 사냥을 해야 동물의 뼈를 얻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동물을 잡기 위해 돌도끼 등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돌도끼 같은 걸로 일단 동물을 잡고 동물을 잡으면 그 뼈, 다시 말하면 동물의 뼈가 여러 가지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벼운 무기, 돌도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뾰족하거나 적당한 형태의 힘을 갖게 되는 무기들, 그리고 뼈 송곳, 그다음에 최고의 발명품인 바늘 귀가 있는 바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늘 귀가 있는 바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동물뼈로 어떻게 저 바늘 귀가 있는 바늘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 있듯 바로 동물의 가느다란 뼈에다가 바늘 귀와 같이 구멍을 딱 내서 실을 넣어서 꿰가지고 그걸로 바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바늘로 사용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안데르탈인은 망토처럼 동물의 가죽을 몸에 걸쳤습니다. 추우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추운 곳에 오면 뭔가를 뒤집어 써야겠죠.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뒤집어 썼냐면 실제로 동물 가죽을 벗겨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둘러 쓰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몸에 걸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뭐 동물의 가죽이 이렇게 붕 떠 있듯 얹어졌을 겁니다. 바람이 슝슝 들어왔겠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옷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적당한 형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늘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크로마뇽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가죽이 있으면 그냥 몸에다 걸쳤던 것을 벗겨서 여러 형태로 잘랐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몸에 맞게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맞게 해서 바늘로 꿰맸겠죠. 몸에 꼭 맞는 여러 겹을 덧댄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라서 그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개를 꿰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과정 중에 바늘이 필수품이었을 것이고, 바늘을 왜 발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제목을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바늘의 발명이었습니다. 살기에 열악한 북유럽 평원에서 바로 이런 형태, 바늘로 만들어진 옷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 셈이죠.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형태의 옷이 필수 불가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옷을 입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의 인자가 있는데 바로 불을 다룰 줄 알다 보니 추우면 가운데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불을 쬐고 있으면 결국은 옷과 불이
인간에게 상당히 이 추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역으로 이런 형태로 몸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에 있는 털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있죠. 점점 몸에 있는 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빼도 괜찮기에 뺀 것 같습니다. 불이 있고 옷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털을 빼고 나니까 얻어지는 장점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피부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털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기생생물들을 다 빼버릴 수 있고 다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결국은 피부의 건강도 얻고, 옷을 입다 보니 상대방과 어차피 붙어 살다 보니까 전염병도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뛰어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과 불이 털을 빼버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딱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통에 다 좋아 보입니다. 피부의 건강도 얻었죠. 전염병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제목이 있는 대로 엔돌핀의 분비가 감소하는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촉각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동물들 보면 털 고르기 하죠. 털 있는 동물들 원숭이나 침팬지 유년들 보면 계속 털 고르기를 하는데, 그게 끊임없이 털을 건드려 촉각으로 엔돌핀을 분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부비고 얼룩말도 서로 부비고, 코끼리도 서로 아는 사람 만나면 서로 코 갖다 대고 살을 맞대고 하는 것들이 만나서 촉각에 의해서 엔돌핀을 분비케 하는 거예요. 서로 엔돌핀 분비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침팬지의 경우 저렇게 열심히 털 고르기를 하는 것이 유대감을 증진시키면서 공적인 엔돌핀의 분비도 촉진시키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팬지를 보면 저렇게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죠. 서로 마주 앉아서 웃는 침팬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적어도 슬쩍슬쩍 혼자서 희죽희죽 웃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엔돌핀을 촉각에 의해서 털 고르기에 의해서 얻곤 하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옷 입고 털 고르기는 없어지고 결국은 엔돌핀을 분비할 수 있는 찬스는 사라진 셈입니다. 저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크게 마주보고 웃으면서 정말 과량의 엔돌핀을 분비케 하고 있죠. 많이 웃는 것이 건강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털을 빼고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웃음으로 엔돌핀을 분비케 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웃음으로 엔돌핀을 분비케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언어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위에 있는 침팬지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엔돌핀의 이점을 한번 볼까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 부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따라서 머리가 좋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면 이건 금상첨화죠. 근데 지금 노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력할 때는 누구든 대부분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한 행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엔돌핀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 분비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50분 동안 열심히 공부를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10분 동안 운동을 해서
엔돌핀 분비를 증진시키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적당한 운동, 10분 동안의 운동이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상태로 바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중간에 엔돌핀이 개입된 것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0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50분 공부에 10분은 운동을 통한 엔돌핀 분비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집의 소유 볼까요? 거주 장소를 찾는 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의 소유입니다. 의식주와 진화 중에 지금 이제 집의 소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울새와 박새는 일부일처랍니다. 그런데 매 번식기마다 새로운 짝을 찾는다는군요. 일부일처 맞나요? 번식기마다 새로운 짝을 찾는데 그때는 일부일처랍니다. 일부일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적어도 틀림없는 것은 일부일처이고 번식기마다 새로운 짝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는 이 짝은 새로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하겠죠. 아래쪽에 있는 올빼미나 앵무새, 까마귀를 보면 한 쌍이 평생 함께 한다고 그러는군요. 위쪽에 있는 울새나 박새보다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금 하여튼 다른 형태인 것 같죠. 위의 새들보다 뇌가 크답니다. 뇌의 크기가 크면 이게 한 쌍이 평생 오래 가는군요. 바람 피는 사람들은 뇌가 좀 작아서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산란 후에 한 마리가 알을 품습니다. 산란 후에 암수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알을 품고 있죠. 나머지는 그게 암놈이 되든 순놈이 되든 마찬가지죠. 나머지가 먹이를 잡아오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되면 알을 포기하거나 굶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알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는 자는 먹이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해서 와가지고 얘한테 그 먹이를 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 시원치 않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품고 있는 이 새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알을 포기하거나 굶어 죽든가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큰 뇌로 배우자가 믿을 만한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올빼미, 앵무새, 까마귀가 큰 뇌로 그 짝과 평생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배우자가 생식 능력이 없거나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부정을 저지르는 유전자의 소유자인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큰 뇌로 저놈이 생식 능력이 괜찮나? 양육은 잘 할까? 혹시 부정을 저지르진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밀당을 하면서 고르겠죠. 그리고선 평생을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식 능력이 없거나 양육 소홀히 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딴 놈 키워야 되니까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죠. 조금 서글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조류들을 보면 예를 들어 자기 우리의 일부일처로 이렇게 가더라도 4개의 알이 있다. 알을 낳아놨다 보면 이 4개의 알의 유전자를 뒤져보면 일부는 다른 수컷의 유전자랍니다. 자기 유전자도 있지만 수컷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유전자의 알도 거기 있다는 것이죠. 암컷이 바람을 핀 거죠.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 남의 유전자, 남의 새끼에게다가 벌레도 잡아다 주고 그러겠죠. 한심하죠? 이 수컷 보면 한심한 겁니다. 자기 새끼도 있지만 남의 새끼 키우고 있으니까 유전자를 검사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수컷의 경우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그렇게 한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수컷의 새끼가 다른 둥어리에서도 크고 있을지도 모른다. 뒤죽박죽이죠. 거주 장소 찾기입니다. 인간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거주 장소를 찾았는지 한번 볼까요?
풀만 있거나 빼곡한 숲보다는 적당히 숨을 수 있는 수목지대를 일단 선택을 했고, 자원 분포와 잠재적 위험 정도에 따른 피난처 등을 감안을 해서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를 또 감안을 했고,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결정을 하는, 거주 장소를 찾을 때는 이런 선택, 정보 수집, 이용이라는 세 개의 코드를 갖고 사실은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역별 집의 형태와 난방 방법을 볼까요? 도대체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중해 가옥입니다. 여기는 뭐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스나 뭐 이 지중해에 가보면 집들이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하얀색이면 빛을 반사하니까 집 속이 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잘 쬐는 에어리어의 집 색깔은 이런 반면 좀 추운 러시아 가옥 볼까요? 짙은 색을 띠고 있죠. 아주 짙은 색이라는 것은 뭐 어차피 햇빛을 많이 흡수했다는, 반사하지 않고 흡수했다는 얘기고, 짙은 색의 이런 가옥들은 좀 따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연히 저렇게 색깔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죠. 한옥을 볼까요? 오, 저 밑에 바람이 슝슝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 문을 열면 여기 있는 바람이 저 뒤쪽으로 확 빠져나갈 수 있게 아주 통풍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수상가옥도 덮기에 저런 방법을 택한 것 같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의 형태입니다. 난방 방법을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와 서양의 난방 방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부터 온도를 사용했다고 그러죠. 정말 절묘한 방법에 에너지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난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두꺼운 커튼, 모피로 된 잠옷, 여럿이 한 침대에서 자는 방법으로 난방을 했답니다. 온돌보다는 너무 과학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여유 있는 집은 벽난로와 난로를 이용하곤 했는데, 벽난로라는 게 열이 옆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온돌보다는 효용성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듯합니다. 침대 내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발 보온기를 넣어놓곤 했다고 그러죠. 하여튼 셋 다 모두 합해도 온돌만 못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목욕을 볼까요? 저렇게 살았던 유럽인들의 옛날의 목욕을 보면 14세기에는 패스트나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뭐 패스트의 경우에는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죠.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으로 목욕을 의심했습니다. 아, 이게 목욕하고 와서 죽는 걸 보니까 그냥 죽은 건데 공중목욕탕이 문제 아니야? 라고 공중목욕탕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17세기에는 속옷을 입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속옷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옷만 입으면, 속옷만 갈아입고 몸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권층도 1년에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참 이래서 향수 문화가 발달했는지도 모르죠. 머리를 감지 않는 대신 오랫동안 빗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곤 했습니다. 정말 엄청 더러웠죠. 머리를 감지 않고 그냥 빗질을 통해서 머리를 감은 셈 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앞서가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17세기에 가보면 정말 한심했던 것 같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